나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내 곁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야 그걸 알다니. 나는 눈가에 차오르는 눈물을 살짝 훔쳤다. 비밀의 방, 백봄. 나는 우리 집에 그런 곳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자리 보존을 한 채 5년간 앓던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한 상속자인 나는 고민을 했다. 정은 들었지만 낡고 불편한 그 집서 더 살아야 할지 싶어서였다. 그때 내 고민을 덜어줄 구원투수가 나타났다. 엄마 49제가 있던 날 나는 대학 동창과 이야기를 나누다 예전에 잠깐 만난 적이 있는 그의 소식을 들었다. 그 무렵 그는 서울 안 자투리 땅을 활용해 맵시 있는 집을 짓는 일에 일가를 이룬 상태라고 했다. 그때 나는 엄마가 남겨준 그 집을 생각했다. 그라면 뭔가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동창을 통해 그의 연락처를 받아나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온 세상이 벚꽃으로 화사해진 어느 봄날 나는 그를 찾아갔다. 둘이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내 너스레에 빠져들며 그걸 쉽게 떨쳐낸 눈치였다. 이 정도면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지자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에게 핸드폰에 담긴 그 집을 보여주었다. 그가 한참 후에 나를 향해 물었다. 이 집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여자처럼 선이 고운 눈썹을 살짝 올리며 다시 한번 핸드폰 영상을 보았다. 나라면 집에 골격을 살려 리폼할 것 같은데. 다 부수지 않고? 그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는 영상에 담긴 집의 외관부터 내부를 꼼꼼히 훑으며 상당히 재질이 좋은 화강암을 사용한 외벽이 맞다면 그걸 살려 집을 개축할 경우 여러모로 득이 될 거라 했다. 그는 나만 좋다면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좋아. 아무 날이고 편할 때 와. 그나저나 엄마가 떠나셔서 힘들겠네. 아직 잘 모르겠어.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 그는 내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5년간 중증 장애인이 된 엄마의 병수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진심으로 안 된 표정을 지었다. 그가 우울하게 말했다. 이해해. 나도 망령난 할머니를 보며 자랐거든. 암튼 고생 많이 했네. 가능한 빨리 날 잡아서 가볼게. 그날 나는 그의 배웅을 받으며 어떤 결론이 나든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건넸다. 나는 엄마가 애착하던 그 집을 떠나게 될지 계속 머물러 살게 될지 궁금했다. 그를 만나고 온 바로 다음 날 나는 엄마 장례식이 끝난 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안방으로 갔다. 그 방은 엄마가 애지중지하던 자개장 풀 세트가 가득 들어앉은 곳이었다. 엄마가 간간히 오물을 묻혀가며 누워 지낸 아랫목에는 벽을 반쯤 가린 12폭 병풍이 여전히 둘러쳐진 채였다. 온갖 새와 꽃들로 가득한 그 병풍을 보는 순간 나는 엄마와 살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괴로웠다. 그 병풍은 내 삶에 어떤 흔적도 남겨놓은 게 없는 아빠가 엄마와 함께 나를 만들던 날 사용한 사랑의 가림막이었다. 둘이 나눈 사랑이 헛되지 않아 엄마는 나를 가졌다. 그가 엄마에게 그 대가를 치렀는지 어땠는지 나는 그런 건 모른다. 어쨌든 엄마는 나를 세상에 내놓기 직전에 그를 사고로 잃었다. 그때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 이틀간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 충격으로 나는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이나 먼저 이곳에 왔다.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첫인상은 울보라는 거다. 3살 무렵 나는 소꿉장난을 하다가 엄마가 어떤 남자가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우는 걸 보았다.
그건 어린 내게 엄청난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 후 난 엄마가 TV 드라마를 보며 운다거나 뉴스를 보다가 우는 일이 있을 때면 그 병풍 뒤로 들어가 숨어 엄마의 눈치를 살피곤 했다. 나는 그 병풍을 향해 다가갔다. 늘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탓에 내 눈길을 끌지 못했던 병풍을 한 폭씩 들여다보았다. 조금은 빛이 바랬지만 그런대로 중후한 느낌을 주는 병풍 뒤가 궁금해진 나는 아코디언처럼 접히는 끝자락을 밀면서 고개를 들이밀었다. 바로 그 순간 내 눈에 벽 가운데쯤이 벌어진 모양새가 보였다. 이상했다. 나는 저게 어쩐 일이지 싶어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나는 당황했다. 그건 밀면 열리는 문이었다. 30년 가까이 살면서 안방 아랫목 벽에 문이 있다는 걸 처음 확인한 나는 와락 밀려드는 공포를 느끼기까지 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깜깜하기 그지없는 그 방의 천장에 등이 달려있는 걸 본 나는 용기를 내어 벽을 더듬었고 이어 스위치를 찾았다. 방에 불이 들어온 순간 내 눈이 크게 떠졌고 벌어진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곳은 안방 윗목을 채운 것보다 더 화려한 장식장들로 사방이 둘러져 있었다. 3단 선반처럼 만들어진 곳엔 칸칸이 자개함이 올려 있었다. 나는 그 가운데 칸에 놓인 자개함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물고기 모양의 열쇠 빗장을 밀어 열었다. 천천히 그 자개함의 뚜껑을 벗기자 칸칸이 작은 공간마다 보석 반지며 귀걸이며 목걸이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잠시 머리가 멍해져 그걸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로부터 2시간 나는 그 방의 장식장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어 문갑 안뒤에 은밀하게 만든 비밀 서랍에서 집문서와 3개의 땅 문서와 5개의 은행 통장과 인감도장을 찾아냈다. 내 머릿속은 이 미지의 사실들을 맞닥뜨린 혼란과 흥분과 알 수 없는 긴장으로 차올랐다. 나는 결국 헛구역질을 하며 거길 나왔다. 그는 엄마가 사용하던 안방에 깊은 흥미를 보였다. 내가 안방 아랫목 벽에 달린 미닫이 문을 열어 보여주었을 때 그는 흥분했다. 이어 젠 발걸음으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꼼꼼히 살피고 구경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그 집에 대해 그가 유난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환호하는 게 이상스럽게 보였다. 이 집 특별한 개축도 필요 없을 것 같아. 1시간 넘게 온 집안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실사를 마친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실망했다. 집안이 어둑한 게 늘 마땅치 않았던 나는 셀쭉해져 그를 보았다. 한 가지, 거실 바깥창이 구식이라 집안이 어두워 보이는 건 개선해주자. 겨우 그것만? 나는 둘이 마실 코인 커피를 내리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가 내 뒤를 쫓아오며 부엌의 나무벽과 거실 사이에 놓인 장식 유리문을 주의 깊게 살폈다. 네 눈엔 이 모든 게 별거 아닌 거로 보이겠지만 온통 구닥다리인 게 뭔가 고집스러워 보여. 내가 깊고 진한 맛이 나는 커피를 내려 건네자 그는 잔을 코로 가져가 맡았다. 내 생각은 달라. 이 집 연하는 오래되었지만 내구성도 대단하고 기품이 있어. 그가 상당히 진지한 눈빛으로 불만을 터뜨리려는 나를 달랬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만 고쳐보자. 더 정확하게는 보완을 하는 거지만. 너 그래갖고 돈은 벌겠냐? 내가 참다 못해 그의 자존심을 긁으며 성질을 부리자 그가 사람 좋게 웃으며 나를 설득했다. 서울 안에서 잘 지은 집을 만나는 게 아주 드문 일인데 바로 이 집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다. 대지 40평에 건평 20평 남짓되는 작은 집이지만 미학적으로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집이라는 게 그의 평가였다. 그는 이런 집은 가능하면 최소한의 보수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고 원래 모습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나는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에 맥이 빠졌다. 네 얼굴을 보니 날 괜히 불렀다 싶은 후회가 가득하네. 나는 피식 웃었다. 그건 그가 내 심중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낸 탓이었다. 나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달랠 겸 애꿎은 코인 커피 한 잔을 더 내렸다. 그때 그가 다가왔다. 나도 새로 한 잔 내려줘. 나는 그를 향해 코인판을 내밀었다. 원하는 걸 골라보라는 말없는 시위였다. 그는 그 푸대접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저것 살펴보다 맛이 부드러운 걸 택했다. 생각 좀 잘해봐. 내가 대문 앞에 나가 차에 오르는 그를 배웅할 때 쓱 내던진 말이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 입술을 비죽이며 시큰둥한 반응을 했다. 이어 나는 집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 이종 사촌 오빠 내외가 밥을 사주러 왔다가 집 문제로 우울해하는 내 얘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내 친구가 보인 반응에 흥미로워했다. 아가씨, 보통 건축일 하는 분들 보면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어지간하면 다 부수고 새로 짓자는 제안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 친구분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남다르네요. 어쩐지 믿음이 가고 아가씨가 그분 말에 호응했으면 싶어요. 언닌, 내가 낡은 이 집에 대해 얼마나 지겨워하는지 모르시죠? 내가 지겹다는 부정적 어휘까지 써가며 언짢아 하자 올케 언니가 민망했다. 그러자 오빠가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하며 내 편을 들어주었다. 그래, 지난 시간 네가 얼마나 지겨웠을지 다 알아. 아니, 이 집이 그렇다고. 나는 오빠가 이야기를 엉뚱하게 아픈 내 엄마를 돌본 힘겨움으로 몰아가는 건가 싶어 반발했다. 그는 내 그 반응에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공감을 표했다. 영주야, 올해 너 29이지? 그렇담 이 집서 산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왜 그런 생각이 없겠니? 암튼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아니다 싶음 이 집 팔아도 되고 그게 자신 없음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싹 바꿔 살면 되는 거고. 오빠의 그 말에 올케 언니가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건 자기도 내가 마음 편하게 알아서 하라는 무언의 격려였다. 나는 괜히 성질을 부린 게 미안해져서 침묵했다. 그런 나를 향해 오빠가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 집안이 단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너나 나나 부모를 일찍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지 않았냐. 게다가 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숱하게 이사 다녀서 그런지 집에 대한 향수랄까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가 넌 이 집을 잘 지니고 살았음 하는 마음도 있는 건 사실이야.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한 게 꼭 고향집 같거든. 나는 임원의 내외가 방 한 칸이 딸린 식당집에 살며 오빠를 키운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마저 거의 년마다 사는 거처가 바뀌는 고단한 삶이었다. 엄마는 언니 내외가 남들보다 힘들게 사는 걸 늘 마음 아파했고 그 탓에 오빠를 자주 데려다 돌봤다. 이모 내외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우리 엄마가 나서서 오빠를 지원했다. 그 바람에 나나 오빠는 친남매처럼 살갑게 지낸 편이다. 그 탓에 나는 오빠가 우리 집을 고향집처럼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충분히 이해했다. 알았어. 오빠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친구도 그랬다며 잘 생각해보라고. 걘 좀 독특한 것 같아. 이 집이 뭐 별거라고. 난 다 부수고 새로 지어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인데 펄펄 뛰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주 최소한만 고쳐보잖아. 아가씨, 전 정말이지 그분 마음에 들어요. 어쩐지 식견도 남다르고
뭔가 가치관이 건전하고 건강한 것 같아요. 진짜 잘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결정하세요. 나는 오빠 내외의 설득에 오훈에 언짢았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느낌을 받았다. 오빠 말처럼 내게 이 집은 고향집이기도 했다. 그 탓에 나는 살던 집을 다 없애고 새로 짓는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그와 머리를 맞대고 집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그가 만들어 온 도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스스로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 많은 고심을 했다. 엄마가 지내던 안방은 내게 늘 부담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는 그런 내 생각을 고려해 많이 고민했다. 이 동네는 한국식 가정을 경험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곳인데 혹시 집을 공개할 수 있어? 이 안방과 비밀의 방이 그들에게 엄청난 추억을 선사할 텐데 집을 공개한다고? 어, 고급스러운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안방과 비밀의 방을 둘러싼 자개 가구가 풍기는 한국식 정취가 색다르거든. 문화 공유 사업 어때? 나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의 제안에 얼떨떨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려면 양쪽 방 전체가 아늑하면서도 밝아야 했다. 그는 비밀의 방을 그대로 두되 엄마가 주로 머물러 지낸 안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독립된 방으로 꾸며보자고 했다. 그럴 경우 꽤 변화를 주어야 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꽉 막힌 느낌을 주던 문과 벽을 다 없애고 벽면 전체를 창호지를 바른 전통 미닫이 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양쪽 방의 느낌이 화사하면서도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 격조 있는 가구와 전통 문인화가 있는 방에서 머무는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너도 덜 적적할 거고. 나는 예상치 못한 그의 파격적인 사고에 다소 놀랐다. 그러면서도 그가 궁극적으로 친구의 행복한 생활을 염두에 두고 꽤 치밀한 궁리를 한 게 신통했다. 민준이 너 제법이다. 혹시 내가 외로울까 싶어서 걱정스러워? 그는 애두르지 않고 고지곧대로 묻는 내 행동에 움찔하면서도 수긍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던데 집안의 중심부가 텅 빈 채로 생활하다 보면 뭔가 쓸쓸하고 허전하지 않겠냐는 거였다. 게다가 풍수지리하는 이들의 말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엔 좋지 않은 기운이 스며들어 거기 사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도 했다. 옛날에 날 이렇게 챙겨주었음 뭔가 달라졌을 텐데. 나는 그를 향해 짓궂게 웃으며 핀잔을 했다. 그 말에 그의 얼굴이 벌개지더니 탁자 위에 놓아둔 물컵을 들어 후딱 들이켰다. 그런 그를 보며 내가 놀렸다. 그땐 왜 그렇게 무뚝뚝했어? 그런 걸 뭘 물어. 내가 자신 없었구나. 그렇다고 해두지 뭐. 에이, 맥 빠지게. 암튼 내 생각 해줘서 고마워. 어쨌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잘 풀었으니까 끝까지 달려보자. 그래, 잘 부탁해. 나는 집 앞에서 다정하게 그를 배웅했다. 집을 보수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만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내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왔다. 더 정확하게는 그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고 보아야 했다. 그는 맡은 일에 대해 진지했고 진중했다. 그런 그를 보면서 나는 아주 천천히 맘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동으로 반응했다. 그건 존경심과 믿음의 표시였다. 그 감정이 둘 사이에 오가자 일이 편안해졌다. 집안에 들어서자 부엌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핸드폰이 온몸을 떨며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 나는 그걸 진정시킬 겸 통화 연결을 했다. 네.
김영주 씨 맞나요? 아주 점잖은 여자 어른의 목소리다. 혹시 성북동 할머니 알아요? 나는 순간 긴장한다. 성북동 할머니는 곧 내 친할머니를 뜻한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말로 들어서 알고 있는 존재다. 나는 설마 싶어 가만히 기다렸다. 알긴 아나 보네. 암튼 전하지만 반가워요. 난 성북동 할머니 딸. 아, 안녕하세요. 나는 몸이 굳는 걸 느낀다.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사람, 그저 엄마를 통해 말로만 들어서 아는 존재인 고모였다. 나는 정수기 버튼을 눌러 컵에 냉수를 따르며 잠자코 있었다. 그녀가 아주 천천히 물었다. 지난 정월에 엄마가 떠났다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 아는 수가 있다고 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불편해져서 손에 쥔 컵에 담긴 물을 마셨다. 그런 내 속내를 읽기라도 한 걸까? 그녀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그래, 혼자서 그 큰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정말 애 많이 썼겠네.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고모가 건네는 격려를 받았다. 그녀가 다시 내게 말했다. 괜찮으면 내일 성북동에 가자고. 성북동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니까. 나는 29년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머니며 고모와 연결되는 게 이상스럽고 낯설었다. 막말로 그들이 내 피부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속이 막 울렁거리며 머리로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 그들이 노리는 거라도 있는 걸까? 그렇담 그건 뭘까? 순간 엄마가 내게 남겨준 집이며 땅 문서며 폐물이며 소위 돈 될 만한 것들이 떠올랐다. 그러자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그들이 내게 다가온 목적이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겁이 났다. 내일 11시에 집 앞으로 영주를 데리러 갈 테니까 그럼. 나는 전화가 끊김과 동시에 온몸에 돋는 진땀을 의식했다. 그동안 서로 얼굴 한번 맞대본 적이 없는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았다. 나는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친가 식구들을 만났다. 그날 성북동 집에 갔을 때 나를 반겨준 사람은 친할머니와 이모 할머니였다. 물론 나를 데리러 와준 사람은 고모였다. 그녀는 수더분하니 편안한 모습으로 나를 반겼고 이어 아주 자연스럽게 성북동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마치 코에 굴레가 낀 소처럼 두려움이 가득한 내 표정이 마음에 걸렸는지 그녀가 이런 위로를 해주었다. 그냥 맘 편하게 가져. 우리 엄마는 늘 영주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 나는 고모의 그 말이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었다. 차가 성북동 집에 도착하자 고모는 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꽤 넓은 거실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자니 할머니가 달려나왔고 이어 이모 할머니 되는 이가 나타났다. 네가 영주냐?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를 반겼다. 그건 확실했다. 자기 피부치를 향해 맹목적인 인정을 쏟아붓는 그 모습에 나는 잠시 혼란을 느꼈지만 그걸 받아들였다. 고모가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며 자리를 비켜주자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안방으로 갔다.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낯익은 느낌을 받았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쓰던 안방과 닮은 꼴을 한 그 방안을 둘러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그러고 있지 말고 어서 앉아라. 할머니의 안방은 미닫이를 통해 내실과 거실처럼 나뉘어 있었다. 내실에는 화려한 자개로 만든 옷장과 화장대가 있었고 그 앞에 비단 보료가 펼쳐져 있었다. 그때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면 살아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을 엄마의 처지가 딱해서였다. 그럼 영주는 셋째 딸인가?
일하는 사람 둘이 사방탁자 위에 갖은 음식 한 상을 차려낸 후 물러가자 말없이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모 할머니가 동생을 향해 물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 하듯 언니를 향해 대답했다. 맞아. 큰 며느리가 딸 둘을 둔 상태에서 얘가 나왔으니까. 나는 그때 위로 언니 되는 이가 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자 이모 할머니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다 다시 동생을 향해 물었다. 걔들은 미국 가서는 연락이 끊어진 거야? 그런 셈이지. 정우가 떠난 후 이태만인가 애들을 공부시키겠다고 가더니 그걸로 끝이야. 나중에 들으니까 여기 남겨놓은 거 다 정리했더라고. 그건 여기 올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닌감. 적적하기도 하고 해서 영주 엄마 보고 같이 살자고 했지만 나한테 서운한 탓이 컸을 거야. 끝내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 나는 할머니의 그 말도 처음 듣는 거였다. 모든 게 다 새로웠고 낯설었다. 두 분 할머니의 채근을 받으며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있던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머니가 언니를 향해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했다. 영주 엄마가 비서실 책임자로 있을 때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던지 그때 가끔 여기 와서 내 일도 거들어주곤 했거든.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은 다니지 못했지만 타고난 머리가 좋고 타이핑 실력이 좋았어. 암튼 며느리 삼고 싶을 만큼 모든 게 마음에 들었지. 정우한테 종종 말했어. 영주 엄마는 어떠냐고. 싫지는 않은 눈치길래. 그러니까 나는 성북동 할머니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저 남쪽 어딘가에 본가를 둔 엄마를 꼬드겼다. 그녀는 엄마를 위해 연남동에 집을 하나 지어주었다. 크지는 않지만 화강암 석재로 외관을 꾸민 실하고 아담한 집이었다. 그녀는 엄마를 위해 외롭지 말라고 마당에 계절꽃과 나무도 심어주었다. 엄마가 사용할 안방은 두 칸으로 나누어 나전칠기의 장인이 만든 가정 가구를 들여놓았다. 한마디로 대를 이을 손자를 보기 위한 엄청난 투자였다. 할머니의 그 계획은 거의 성사되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뜻처럼 엄마한테 내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결국 이 모든 일을 큰며느리가 알게 되면서 두 내외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그 얼마 후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로 영주의 아버지이자 할머니의 외아들인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때 살아남은 운전기사는 도무지 그날 사고가 일어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할머니는 큰 며느리를 의심했지만 그걸 밝혀낸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올 일이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자기 허물이 많아 생긴 일이라 보고 덮었다. 영주 엄만 날 싫어하진 않았어. 하지만 나 때문에 멀쩡한 아가씨가 아들 낳아주려 씨바지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웠겠어. 더 끔찍스러운 건 아이를 뱃속에 담은 채로 애 아빠가 죽었으니 미칠 노릇이었을 거야. 난 그걸 알고 보상을 해주었지만 결국 그 고통 때문에 병들어 죽은 게 아닌가 싶을 때면 내가 죽일려니지 싶어. 이 명줄을 내 손으로 끊고 싶은데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 다 그런 인연으로 만나 살아야 했던 게지. 이모 할머니는 동생의 탄식과 하소연을 받아주며 위로하고 또 보듬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게 꿈처럼 덧없다는 생각을 하고 또 했다. 돈 많은 집안의 대를 이어줄 손자를 보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던 할머니의 욕망은 채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아들을 비명에 보내고 또 그의 정인 노릇을 한 엄마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뜨도록 만들었다.
지금 나는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줄은 안다만 내 죽기 전에 종종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줬으면 해서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네가 근본 없는 자식이 아니란 걸 알아둬라. 나는 알고 있었다. 이모 할머니가 변죽을 울리면 할머니가 속사정을 밝혀 나로 하여금 모든 걸 이해하도록 만들려는 걸 말이다. 그랬다. 나는 그동안 모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에 대해 충분히 알았고 그걸 이해했다. 그렇지만 나는 할머니 뜻처럼 꼬리를 살살 흔들며 다가가 그녀의 비위를 맞춰줄 만큼 살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성북동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주 드물게 외가 식구들을 만날 때면 내게 숨기는 게 있다는 건 느꼈지만 사실을 알고 나니 멍했다. 엄마는 5년 전 쓰러질 때까지 나한테 늘 대면대면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고 그래서 늘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집에 일하는 사람을 두고 살았지만 나한테 엄청 인색했다. 한마디로 그녀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내게 후하지 않았다. 나는 늘 외로웠고 허기졌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용돈을 받아 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 아르바이트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공사 이사장실의 비서로 취직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상한 건 엄마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군다는 거였다. 그 바람에 나는 공식적인 학비 외에는 한 푼의 가외돈도 주지 않는 엄마를 엄청 미워했다. 때로는 그런 엄마에게 시비를 했다. 엄마, 그거 알아? 뭘? 귀찮은 표정으로 가느다랗게 눈을 뜨며 내게 반응하는 엄마를 향해 내가 물었다. 세상 천지에 자식한테 용돈 주지 않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을 거야.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비 주고 재워주면 그걸로 됐지. 그 대답 속에는 엄마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충분 조건이 갖춰져 있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불가항력의 힘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당신한테 졌다는 대꾸를 던지며 물러나야 했다. 그런 엄마가 쓰러져 반신불수의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화가 났다. 어릴 때 나를 품에 안아 재워주거나 먹는 걸 싫어해 떼를 쓸 경우 다독여가며 살갑게 먹여준 기억이 전혀 없는 엄마를 보살펴주며 나는 짜증을 부렸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바로 그거였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요양 간호사가 다녀간 다음에는 종일 방치되기 쉬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나는 돈 걱정을 많이 했다. 알아눕는 기간이 길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며 나는 소가리를 했다. 엄마는 그 걱정을 알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내 수중에 돈이 거의 떨어졌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떠난 다음 그동안 눈에 띄지 않던 은행 통장이 그 비밀의 방에서 발견되었을 때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 안에 엄청난 돈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금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엄마가 그렇게 인색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서운했고 분개했다. 바로 그 숙제가 이제 풀렸다. 영주야, 너 그거 아냐? 뭘요? 네 엄마가 너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자기 수중의 돈을 거의 안 쓴 거.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내가 생활비를 다달이 붙여주었거든.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봐서 다 아는데 일하는 사람 월급이며 공과금은 어차피 여기서 주었으니까 돈 쓸 일이 없잖냐. 네 엄마는 먹고 사는 거랑 네 학비만 쓰고 살았어. 내가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돈 없는 서러움은 겪어보지 않음 모른다고 하더라.
그 덕에 꽤 큰 돈이 모였을 거야. 할머니의 그 말에 나는 기가 막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가난한 살림티를 내면서 살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엄마가 쓰러진 후 모아둔 내 돈으로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던가. 여름이 지나면서 나는 민준의 구상대로 집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걸 지켜보며 생각이 많아졌다. 그건 나랑 엄마랑 함께 살 때 그녀가 즐거워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였다. 엄마는 늘 무기력한 모습으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라고 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가 여차하면 삶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로 받아들였다. 엄마의 그 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신경을 늘 곤두세운 채 살게 만들었으며 그런 상태에서 외롭게 크다 보니 감정의 기복이 심한 예민한 성격을 갖게 만들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오직 한 가지 엄마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켜보는 일에 몰두했다. 그 일상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중에서 한 가지를 버려야 유지할 수 있는 거였는데 나는 후자를 택했다. 덕분에 나는 엄마를 보호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 내게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다. 엄마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나는 좌절과 상심과 자책 속에서 지냈다. 엄마는 다행스럽게도 의식을 찾았지만 그만 아이가 되었다. 나는 말하고 움직이는 게 3살짜리 아이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 엄마를 지켜보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건 엄마로부터 보살핌을 온전하게 받고 자라지 못한 지난 시간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었다.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어떤 때는 일하는 아주머니의 눈밖에서 벗어나 거의 벌거숭이 상태로 동네를 배회하다 이웃의 도움으로 집을 찾아온 적도 있었다. 그런 일이 4-4차례 되풀이되자 나는 엄마를 직접 돌보기로 결심을 했다. 엄마를 보살펴주기 시작하면서 나는 적어도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데서 위로를 받았다. 그게 얼마나 심적으로 큰 보상을 주었는지 모른다. 그 후 나는 엄마와 함께 나름의 일과를 만들어 나갔다. 먹던 그릇을 내던져 부엌을 어지럽히기도 했지만 그런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문제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감정의 단절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3살짜리가 된 엄마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쩌면 그때가 나나 엄마나 서로 즐거웠던 시절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엄마의 몸을 씻겨준다든지 머리를 빗겨줄 때면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엄청 좋아했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엄마인 양 그녀는 내게 모든 걸 의지했고 나를 따랐다.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은 엄마가 누린 마지막 휴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암튼 나는 지난 5년간 엄마와 함께 2번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보냈다. 나는 민준이와 함께 개축을 끝낸 집을 둘러보며 서로 축하하듯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번 작업을 통해 낡은 건축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어떻게 부여할지 많은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거품이 차오른 맥주를 가뿐하게 마시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말 그대로야.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네. 그게 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나는 엄마와 함께 29년 동안 살면서 겪은 일들에 관해 조곤조곤 풀어놓았다. 그는 꽤 긴 시간 이어지는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그는 중간에 궁금한 걸 물어보느라 말을 끊지 않았다. 둘이 앉은 탁자 위에 맥주가 처음엔 한 병만 놓여 있었지만 어느 틈에 3병으로 늘어나더니
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엔 자그마치 9병이 사열받는 병사처럼 가지런히 서 있었다. 그걸 보고 내가 놀라 물었다. 세상에, 둘이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너보단 내가 많이 마셨어. 이 집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인간은 신처럼 완전하지 않잖아. 그런가? 그렇담 좀 마음이 편안하네. 그는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이 상당히 따뜻하고 다정했다. 나는 그런 그의 눈빛을 받으며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걸 느꼈다. 그건 아주 드물게 경험하는 감정의 공유에서 오는 공명이었다. 둘은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우리가 만날 때 넌 늘 우울해했어. 그랬을 거야.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랬다. 그때 난 늘 우울했고 사는 걸 힘들어했고 무력했다. 그는 그런 날 견디기 힘들었을 게다. 그 후 그는 내 곁을 자연스럽게 떠났다. 난 남자친구로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무슨 말만 해도 날카롭게 반응하면서 화를 내고 걸핏하면 울어서 두렵기도 했어. 그랬을 거다. 엄마와 함께 살면서 서로 힘들어하고 부대끼는데 익숙해진 나머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깊이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었다. 알아. 다 기억해. 그때 난 세상을 마주볼 겨를이 없었어.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 고마워. 그는 집에 갈 채비를 하며 다음 날 마당에 괴석밭 끼며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잠깐 들려볼 거라고 했다. 나는 그를 집 앞 대문까지 나가 배웅하려 했다. 그가 그걸 말렸다. 그냥 알아서 갈 테니 편히 쉬라고 했다. 결국 나는 현관에서 그와 작별했다. 다음 날 그가 마당 공사를 도와줄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 나는 집 뒤 작은 텃밭에서 쌈 채소를 섞는 일을 하는 중이었다. 그런 나를 향해 그가 물었다. 어제 술을 꽤 마셨는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제법인데? 밥은 먹었어? 아직. 너 오면 같이 먹을까 싶어서. 난 마당 공사 부탁하고 다시 회사로 가봐야 하는데 어쩌지? 그가 미안해하며 나를 보았다. 나는 괜찮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가 들고 온 쇼핑백 봉투를 하나 건넸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를 보았다. 아주 작은 선물이야. 이런 걸 왜 주고 그래? 남자인간 이민준이가 여자인간 김영주에게 주는 거니까 아무 말 말고 받아. 그가 온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나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대학 때부터 보아온 그만의 그 인사를 남긴 채 그가 사라지자 나는 솎아낸 쌈 채소 바구니와 선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부엌으로 들어선 나는 쌈 채소를 씻어 채반에 받쳐놓고 손을 닦은 다음 그가 준 선물을 들여다보았다. 봉투 속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들어있었다. 나는 그게 무엇일까 싶어 상자를 풀었다. 그 안에는 아주 예쁘게 생긴 풍경이 2개 들어있었다. 하나는 노쇠로 만든 물고기가 3개로 이어진 풍경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종 모양의 풍경이었다. 상자 밑에서 메모가 나왔다. 집 안팎에 풍경을 울리면서 지난 아픔을 다 씻어내길 바래. 나는 문득 가슴이 찡하는 걸 느꼈다. 지난 석 달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마음의 선물까지 받고 보니 기분이 묘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했다.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 아니야, 괜찮아. 예쁜 풍경 선물 정말 고마워. 그거 내가 공구 가져가서 달아줄 거니까 그냥 둬. 나는 그의 그 말에 온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기대한 적도 없건만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그가 고맙기도 하고 뭔가 든든한 게 좋았다. 전화가 끊긴 사이로 고즈넉해진 집안 가득 밀려드는 침묵이 싫지 않다. 나는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기 위해 식탁을 차리며 선반 위에 놓아둔 오디오에 그가 꼭 한번 들어보라며 가져다준 CD를 넣은 뒤 천천히 켠다. 잠시 후 오디오 스피커에서 청아한 음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터질 거예요. 내 가슴은. 당신이 내 곁을 떠나면.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내 곁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야 그걸 알다니. 나는 눈가에 차오르는 눈물을 살짝 훔쳤다.